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단편소설 의처증입니다. 지은이는 이춘혜, 펴낸 곳은 다차원북스입니다. 이 작품은 이춘혜 작가님의 소설집인 미인은 과속하지 않는다에 실려있는 10편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밀레니엄을 자축하며 지구촌이 열광하고 있었다. 현철은 뉴욕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여객기에 몸을 실었다. 8B네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이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재킷은 캐비넷에 넣어주었다. 손이 필요 없을 것 같았다. 황송하고 어색했다. 현철은 얼굴을 붉히며 승무원을 따랐다. 8A에 미우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유명대학 마크가 새겨진 책이 놓여 있었다. 학생인 그녀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건 조금 건방져 보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음료수를 갖다 주었다. 이륙 후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일반석과는 사뭇 달랐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을 하는 것도 일주일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지나치게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가 현철은 불편했다. 미우는 모든 게 익숙해 보였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주스까지 주문하는 것이었다. 현철은 아무 생각 없이 같은 걸로요 했다. 미우가 어이없어하며 승무원을 올려다봤다. 승무원은 기계적으로 웃어 보이고 손놀림을 계속했다. 점심시간, 하얀 사기 그릇에 담긴 연어 샐러드를 서브하기 시작했다. 쟁반 위에는 하얀 냅킨까지 깔려 있었다. 인류 레스토랑 코스 요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무원이 미우 테이블에 샐러드를 놓으며 맛있게 드십시오 했다. 연어의 살빛이 하얀 그릇과 푸른 야채 속에서 한층 도드라져 보였다. 이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거겠지. 이제 내 차례. 현철은 음료수를 주문할 때 어수룩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다소 거드름을 피우며 승무원을 쳐다봤다. 승무원은 무심하게 뒷좌석으로 옮겨갔다.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았다.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었다. 샐러드에서 새어나온 발사믹 향이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금방 침이 고였다. 현철은 뒤에 있는 승무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때 한 승무원이 커튼을 젖히고 들어섰다. 손에는 일반석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순간 열탕 속에 빠진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가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있는 연유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다. 그런 내막도 모르고 거들먹거렸던 게 창피했다.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준 선배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귀뜸이나 해줄 일이지. 귀족이 한번 돼보라더니 귀족은커녕 완전 촌뜨기가 됐잖아. 시골쥐와 서울쥐라고 해야 하나? 나무꾼과 선녀라고 해야 하나? 미우가 냅킨 속에서 포크를 꺼낼 때 비닐봉지를 뜯으며 현철은 자본주의 속성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현철은 피식 웃는다. 12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 일만 생각하면 언제나 얼굴이 달아오른다. 현철은 웃음을 거둬들이며 원장실을 나선다.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공해가 느껴지지 않는 새소리 같다. 입원실에서 나오던 간호사가 주말 잘 보내시라며 꾸벅 인사를 한다. 현철은 눈을 싱긋해 보인다. 그는 병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한다. 승빈의 재롱이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펄이 든 보라색 아이섀도우, 분홍색 볼터치와 립스틱, 상고 단발머리. 미우는 헤어 디자이너가 건네준 거울로 뒷모습을 바라본다. 젊고 매혹적인 여자가 거울 속에서 웃고 있다. 40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나갔구나. 현철 씨를 만난 건 내 일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
날씨마저 결혼기념일을 축복해주는 듯하다. 맑은 햇살가루에 뒤섞인 꽃잎들이 물결을 이루며 분분히 떨어진다. 미우가 현관에 들어선다. 승빈이 퉁퉁거리며 달려와 팔을 벌린다. 뒤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다. 미우는 엄마 예쁘지 하면서 승빈을 번쩍 들어 올린다. 승빈이 까르르 웃는다. 볼에 입을 맞추고 승빈을 내려놓는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간다. 연보라색 실크 브라우스와 코발트빛 라운드넥 투피스를 꺼내 입는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재킷 속 실크 블라우스가 출렁출렁 봄을 쏟아낸다. 아이 손바닥만한 크리스털 브로치가 호사스럽게 반짝거리고 브로치와 세트를 이룬 귀고리는 찰랑찰랑 생기를 북돋운다. 전신 거울 속 그녀는 매우 만족스럽다. 미우는 현철과 함께 미술대전이 열리고 있는 예술의 전당으로 향한다. 그림을 감상하고 수집하는 것은 그들 부부가 즐기는 취미 중 하나다. 그들이 행사장에 도착한 건 오프닝 세리머니가 끝난 바로 뒤다. 많은 사람들이 로비에서 웅성거린다. 패션쇼 리허설 같다는 생각이 든다. 뾰족구두를 신은 젊은 남성 작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원로 작가, 화려한 의상과 주렁주렁 장신구로 치장한 여성 작가. 카페에서 흘러나온 커피 향이 분위기를 달뜨게 한다. 미우는 품위를 지키는 것에 소홀하지 않는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전시장으로 들어간다. 작가들은 유독 그녀에게 친절하다. 부스에 들어서면 정중하게 다가와 작품을 설명한다. 다음 전시회 초청장을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묻기도 한다. 벌써 67개의 도록이 미우 손에 들려있다. 두 사람은 붉고 노란 계열의 색을 주로 사용한 200호짜리 반추상화 앞에 멈춰선다. 터치는 잔잔하고 이미지는 강렬하다. 산을 뚫고 나올 듯한 용암이 용솟음치는 듯한 기운이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것도 같다. 너무 신비스럽지 않아요? 뭔가 생명이 움트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이들이 태어나는 우리 병원에 너무 잘 어울리겠다. 저 빛깔 좀 봐요. 빛이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피에르 보나르의 화장하는 여자 뒷모습이 연상되네요. 남자 작가가 어쩜 저렇게 환상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현철은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미우 의견을 잘 따르는 편이다. 인테리어를 비롯한 가정사는 거의 무조건적이다. 그녀의 안목을 따를 수도 없거니와 그가 명성을 얻기까지 처가 도움을 많이 받은 때문이다. 현철은 준비해온 수표를 작가에게 건넨다. 벌써요? 그림 받으신 다음에 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드릴 건데요. 게시를 잘해야 성과가 좋다고 하던데요. 웃음소리가 밝고 건강하다. 덕담이 오가고 명함을 주고받고 일상적인 것들이지만 돈독해 보인다. 현철이 시계를 들여다본다. 시간은 피호텔 연회장까지 가는데 적합할 만큼 남아있다. 두 사람은 작가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선다. 옆 부스에서 몇 명의 중년 남자들이 걸어 나온다. 서로 강 교수, 박 교수 하는 걸로 보아 동료 교수 축하객으로 온 모양이다. 그 가운데에서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미우를 유심히 쳐다본다. 미우도 기억을 더듬는다. 한두 번 지나친 것 같지 않다. 곧 외종사촌 경운이라는 걸 기억해낸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그 즈음 경운이 유학을 떠났고 귀국하고부터 쭉 지방대학에 근무하고 있어서 두 사람은 서로 근황만 들어 알고 있는 정도다. 미우는 얼른 몸을 돌린다. 그녀가 친척들을 피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인데 가족사에 얽힌 불편한 진실 때문이다. 나를 알 턱이 없어. 계란이 어미닭을 알아보는 게 더 쉽지.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말한다.
혼자? 긴가민가한 말투다. 미우는 화들짝 놀란다. 눈꺼풀이 풀린 것도 실리콘이 주저앉은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숨길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이마에 돋아있는 제비꼬리, 웃을 때 보조개처럼 드러나는 오른쪽 볼의 상처, 훤칠한 키, 발레로 굳어진 일자 걸음걸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를 유심히 쳐다보지 않았다면 그녀를 알아볼 확률은 매우 낮았을 것이다. 미우는 옴짝달짝 하지 못하고 멈춰선다. 현철이 옆에 없다면 고개를 흔들었을 것이다. 본 이름이 성자라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다면. 그러나 친정호적엔 두 줄로 그어진 옛 이름이 버티고 있다. 친정 식구들의 무의식 중에 노출되는 옛 이름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현철이 묻는다. 누군데? 응? 사촌 오빠. 현철은 말없이 걸음을 옮긴다.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 떨어져 있을 심산이다. 그는 낯가림을 좀 하는 편인데 처가 식구 앞에서 유독 심하다. 경운이 눈을 반짝거리며 다가온다. 성자 맞지? 미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경우는 금방이라도 덥석 껴안을 것 같다. 미우가 한 발짝 물러선다. 물러선 만큼 경운이 다가와 그녀를 감싸 안는다.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어깨를 만지작거린다. 눈빛은 은근하기까지 하다. 미우는 매우 당황스럽다. 큰 비밀이라도 들켜버린 것 같다. 오해하면 어떡하나 생각하며 힐끔거린다. 현철이 표독스럽게 쏘아본다. 그런 모습을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아 더 민망하다. 미우는 조용히 숨을 내리쉰다. 몇 분쯤 지났을 것이다. 경우는 미우가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참, 동행이 있었지? 남편? 미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야, 아주 미남이구나. 저렇게 젊은 친구가 그런 명성을? 처남과 매제 사이인데 너무 무심하게 지내왔지? 이번 기회에 인사라도 나눠야겠다. 경운이 현철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다. 현철은 손만 내밀었을 뿐 아무 말이 없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다. 경운은 당황스럽고 민망하다. 주변이 온통 그를 직시하는 것 같다. 순식간에 낯빛이 변한다. 경운은 나중에 보자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돌아선다. 미우가 현철에게 다가가 팔짱을 낀다. 단단한 물건을 내리치듯 현철이 손을 털어낸다. 미우 얼굴이 벌겋게 변한다. 미우가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는데 작가가 아른 체를 한다. 아직 안 가셨어요? 아, 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지겠죠. 현철은 투박스럽게 걸음을 옮긴다. 미우가 총총걸음으로 뒤를 따라간다. 발자국 소리가 거북스럽다. 사람들이 약속한 듯 고개를 돌린다. 현철은 움직이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위를 퉁퉁거리며 내려간다. 땀을 훔치며 따라가는 미우가 안쓰럽다. 옥외 주차장은 들고 나는 차와 사람들로 분주하다. 승용차 지붕에 벚꽃 이파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다. 현철이 거칠게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간다. 지붕 위 꽃잎들이 덜어는 휘청거리다 다시 내려앉고 덜어는 바르르 떨며 바람이 이끄는 대로 날아간다. 현철이 신경질적으로 시동을 건다. 미우가 재빠르게 차 안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을 새도 없이 차는 달리기 시작한다. 주차장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속도다. 요금 정산소 앞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선다. 박스 안의 여자가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 현철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박스 안으로 집어던지고 다시 엑셀을 밟는다. 머릿속은 이미 난해한 상상들로 뒤엉켜 있다. 엉뚱하게도 자신의 과거 속에 미우를 밀어넣은 것이다.
현철은 서울 이모 집에서 대학을 다녔다. 이모에게 유경이라는 딸이 있었다. 유경이 그를 좋아한다는 것은 1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반찬 국물이 튀었다. 현철은 급하게 손수건을 꺼냈다. 하필이면 모서리를 잡은 모양이었다. 손수건이 낙하하듯 펼쳐지면서 작은 종잇조각 같은 것들이 팔랑팔랑 쏟아져 나왔다. 눈이 작은 조각들을 따라 내려갔다. 누런 치자꽃잎 67개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친구들의 시선도 치자꽃잎에 꽂혀 있었다. 누군가 너 애인 생겼구나 했다. 식당 안이 시끌벅적해졌다. 현철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답이 나오지 않았다. 자취를 하는 것도 하숙을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가 먹을 식량만 대주는 조건으로 사촌형 방에 얹혀 살고 있었다. 현철은 유경에게 자신이 오빠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드러냈다. 말을 할 때마다 오빠는 오빠가 라는 단어를 꼬박꼬박 붙여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현철이 군의관으로 근무할 때였다. 낮에 며느리를 왔던 유경이 밤 늦은 시각에 들이닥쳤다. 구두굽이 부러져 수선을 하느라 막차를 놓쳤다는 것이었다. 계획된 것이라는 걸 그는 잘 알았다. 그에게는 변변한 이부자리가 없었다. 야전 매트리스와 모포 한 장이 고작이었다. 혼자 자기에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그는 유경에게 매트리스를 내어주고 야전 잠바 위에 몸을 뉘었다. 유경은 미안해서 잘 수가 없다며 그를 잡아당겼다. 바짝 긴장이 되었다. 몸에 힘을 주고 이를 앙 다물었다. 유경이 자리를 바꾸자며 일어났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매트리스 위로 올라왔다. 몸의 절반가량은 방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유경의 몸에 닿지 않으려고 가능한 만큼 몸을 웅크렸다. 숨을 절제해가며 인내를 하고 있었지만 남성의 본능은 쑥쑥 기지개를 켰다. 으윽 소리가 새어나왔다. 유경이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은밀한 곳이 그녀 몸에 닿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쑥 뺐다. 유경의 입김이 귀에 와닿았다. 그는 또다시 추위에 떠는 것 같은 신음을 뱉어냈다. 오빠 사랑해. 오빠도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감정 같은 거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촌이면 어때? 일본에서는 사촌끼리도 결혼한대잖아. 나가서 살면 될 거 아니야? 현철은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지만 숨이 가빴다. 침을 꼴깍 삼키면서 말까지 삼켜버렸다. 유경이 입술을 덮쳐왔다. 물컹한 것이 가슴에 닿는가 싶더니 곧 다리가 그의 것에 와 닿았다. 몸통 가운데 부분에 짜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신들린 사람처럼 옷을 벗기고 격렬하게 그녀를 탐했다. 그러나 몸을 떼기도 전에 후회했다. 유경은 주말마다 찾아왔고 부대에서는 연인 사이로 소문이 났다. 현철은 난감했다. 유학을 갈까 이민을 갈까 심한 고민에 빠졌다. 다행히 제대를 앞두고 유경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구속에서 벗어났다. 연회장에서도 현철은 심각한 표정이다. 그와 유경이 그랬던 것처럼 미우와 경운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메운 까닭이다. 축하를 보내와도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한다. 미우 속이 타들어간다. 현철은 급한 환자가 생겼다며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재킷을 벗어던지고 윽박지른다. 도대체 어떤 사이야? 사촌 오빠라고 했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반가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친척이란 걸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관계를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야. 아무리 반가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린애도 아니고. 실랑이는 1시간도 넘게 계속된다. 더 이상의 도리가 없어 보인다.
미우는 죽기보다 싫은 가족사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 괜한 말을 꺼냈다고 후회한다. 몸이 바들바들 떨린다. 절제하려던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또 그놈의 독립운동. 현철은 하잘것없는 그의 가정이 떠올라 더 화가 난다. 자격지심은 고스란히 고함 소리로 표출된다. 아니,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한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당신네는 사촌끼리 주물럭거리면서 독립운동해? 사촌끼리는 성 구별도 없이 비비대는 거냐고. 과시욕이 심했던 그녀. 진실을 왜곡하며 가문을 내세웠던 건 세월의 상처가 너무 큰 때문이었다. 치욕스런 과거를 다독거리기엔 골이 너무 깊었다. 한일 관계가 유독 나빴던 시절, 신체 일부처럼 따라다니는 매국노 딱지는 깊은 화상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다. 미우는 일본 소리만 들어도 혐오감을 느끼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것만으로 안심이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치를 살피면서 했던 것이 어느 틈에 자연스러워졌다. 할아버지가 항일운동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으로 최면을 걸기 시작하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이었다. 업적을 증빙할 기록이 실종되어 유공자 명단에 누락되었다는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놀랍게도 친일파 멍해에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었다. 고함 소리가 매섭다. 미우는 이미 뱉어버린 말을 뒤집을 수 없는지 생각해 본다.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퉁퉁거리는 심장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미우는 체념한 듯 말을 잇는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친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벌거벗은 채 저잣거리에 내몰린 기분이다. 부끄러움은 금방 흐느낌으로 변한다. 뭐야? 현철이 바르르 떤다.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건 아닐까 생각했던 게 싹 가셔버린 것이다. 친일 행각까지 독립운동으로 둔갑시킬 정도면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불신이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는다. 현철은 잠시 미우를 노려보다가 고함을 지른다. 그래, 독립운동을 했건 일본 놈 앞잡이를 했건 그건 궁금하지 않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야. 관계라니요. 할아버지 때문에 친척들을 피해왔을 뿐이에요. 아무 데서나 그런 사실을 까발리는 친척들이 싫었다고요. 병훈 오빠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피해의식 때문에 당황을 했던 거라고요. 우리 승빈이를 위해서라도 숨기고 싶었어요. 정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간절하게 해명을 했지만 현철은 고지 듣지 않는다. 처가의 근본도 모른 채 기죽어 살아온 게 억울할 뿐이다. 지나치듯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생각했던 것까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다. 범인에게 결정적 단서를 찾아낸 형사의 확신처럼 단단하다. 미우에게 여고동창 한 명 없는 것도, 여고 때 찍은 사진 한 장 없는 것도, 여학교 시절을 추억할 만한 얘기 한 번 꺼내지 않는 것도 사생활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그거 말고도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았어. 여고 동창 하나 없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여자에겐 여고 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친구는커녕 사진 한 장 없는 건 이상하지 않냐고. 뭔가 드러나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게 아니냐고. 미우는 멍하니 그를 쳐다본다. 대역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자존심이 상해야 되나 하는 눈빛이다. 세월의 잔인한 흔적들이 가슴속에서 난도질을 하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 과거는 시비거리가 아니었다.
부모가 쏟는 정성만큼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친구들도 많았다. 그러나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외할머니가 포주였다는 사실은 고문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선생님들께 웃음만 보여도 피는 속일 수 없다며 비아냥거렸다. 미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었다. 멀리 이사를 가자고 졸랐지만 아버지는 수익성 좋은 양조장을 포기하지 못했다. 사치스런 치장에 가려있던 외모도 교복을 입으면서 노출되었다. 부승부승한 눈과 낮은 코, 사이가 벌어진 이빨, 훗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큰 키까지 다 불만스러웠다. 끝번호 한번 면해보는 게 소원이었다. 학년 초가 되어 자석 배정을 할 때는 등을 구부리는 등 별 수단을 다 썼다. 농구선수가 적격이라는 말도 상처였고 여자는 모름지기 아담해야 된다는 말에는 모욕감까지 느꼈다. 미우는 교복 속에 목을 집어넣고 지나치게 웅크리고 다녔다. 묻는 말 외에 입을 여는 일이 거의 없었다. 교만하고 엉큼하다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다. 오직 가정교사 밑에서 공부하고 무용학원에서 발레를 하는 것으로 고독을 달랬다. 미우는 고등학교 교문을 나서던 날 대대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쌍꺼풀을 크게 하고 코도 오뚝하게 세웠다. 예전의 사진도 불태우고 동창들과 연락도 끊었다.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얼굴이 들어앉았다. 호적에도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다. 모든 기억들도 지울 수 있는 한 지우고 싶었다. 이미 주민등록상의 이름으로 살아온 그녀. 성형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다. 잊어버리려고 그렇게나 발버둥 쳤던, 꿈이 아니면 괴롭힘 당할 일이 없었던, 세월 저편에 묻어두었던 과거를 털어놓으며 미우는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자존심에만 상처를 입혔을 뿐 현철을 설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날 이후 현철은 매사에 의심을 한다. 조카뻘 되는 남자와 인사만 해도, 전화가 잘못 걸려와도,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는 다 정부 취급을 하는 것이다. 남자가 우연히 길을 물어오는 것도,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되는 것도, 남자 음성이 수화기를 타고 그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모두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뿐인데, 그의 말대로라면 기둥서방이 수백 명도 넘을 것이다. 어쩌다 외출을 하게 되면 운전기사를 딸려보내고 환자 진료가 끝날 때마다 전화를 하여 위치를 파악한다. 곧 운전기사마저 의심을 하고 내보낸다. 처가에서 병원을 차려준 것까지 트집을 잡았다. 치명적인 흠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정략 결혼을 한 거라고 몰아세우고 심지어 처녀막 재생수술을 하여 처녀 행세를 했던 게 아니냐는 고문도 한다. 한 번 시작하면 밤을 꼬박 새운다. 너무 힘이 들어서 머리카락을 뜯기는 중에도 꾸벅꾸벅 졸 때가 있다. 현철이 화장실에라도 가게 되면 금방 고꾸라져 잠이 든다. 좀 전에 닥달한 내용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꿈과 현실을 착각하는 일도 생긴다. 고함 소리에 놀라 싹싹 빌며 용서를 빈다. 자신이 부정한 행위를 했고 그가 목격했다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 현철이 육하원칙에 따라 신문을 하면 꿈에 본 장소를 대며 방금 했다고 말한다. 현철은 장난이냐며 영락없이 뺨을 때린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나면 미친 듯이 잠이라도 자고 싶다. 현철은 내버려두지 않는다. 하루 종일 사랑한다며 전화를 해댄다. 선물을 사주는 것으로 보상하려 든다. 백화점 직원들은 자상한 남편을 둬서 행복하겠다며 부러워한다. 미우는 마음에도 없는 것들을 받아들고 잘근잘근 분노를 씹는다. 외출할 기회가 없으니 사용할 일도 없는 것들이다. 보석함에는 값비싼 보석들이, 옷장에는 명품 옷과 핸드백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심지어 쇼핑백에서 나와보지 못한 것들도 많다.
미우는 점점 그의 시선을 피한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입을 열지도 않는다. 미우가 멀리하면 그는 더 집착을 한다. 의심의 강도도 심해진다. 환자나 간호사가 친절을 베푸는 것마저 유혹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곧 미우에 대한 의심으로 발전한다. 남자와 함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분명해. 미우가 다른 남자와 엉켜있는 듯한 환상에 빠져들기 일쑤다. 지금 네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다. 그런 때는 자석에 끌린 듯 집으로 달려간다. AS 기사의 멱살을 잡은 적도 있고 가사 도우미마저 남자와 연락책으로 여겨 내보냈을 정도다.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것까지 쌍안경으로 관찰할 때가 있다. 그의 말은 소설보다 적나라하고 공안 검사 취조보다 더 지독하다. 너무 엽기적이어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마치 일어나지 않을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 같다. 어디서 그렇게 기발한 발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정력을 소모하는데도 제왕절개 권위자로 명성을 날리는 것은 불가사의 같은 것이다. 그는 자연분만이 가능한 임산부에게도 제왕절개를 권한다. 그가 제왕절개 장점을 나열하면 산모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인다. 우후죽순처럼 병원이 생겨나고 폐업을 하는 중에도 그의 병원은 산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현철은 스스로 의처증 환자라는 것을 잘 안다. 알 만큼 아는 놈이, 더군다나 의사라는 놈이 이게 무슨 짓인가 자책하며 머리를 찢는다. 미우를 붙잡고 울기도 한다. 의사가 아니면 정신과 치료라도 받겠지만 그럴 수조차 없어서 더 힘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 때는 미우도 같이 운다.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본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불쌍하다. 현철은 손찌검을 하고 나면 섬뜩한 각오를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다시 한번 그런 짓을 하면 스스로 손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미우 성격도 변해간다. 조용한 날이 일주일을 넘기면 불안해진다. 환자와 간호사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것이다.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잘 알고 있다. 빨래바구니에 놓아둔 현철의 와이셔츠에 얼룩이 묻어있다. 지린내가 나는 걸로 보아 오줌 같다. 그러나 쥐가 들어온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미우는 생선을 구우면서 창문을 열었다는 걸 기억해낸다. 방충망을 연 것 같지 않지만 확신할 수 없다. 기억보다 망각이 많은 요즘이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일까지 심심찮게 일어나곤 하니 모르는 사이에 열었겠지 한다. 얼룩진 옷을 내려다보며 쥐약을 놓을까 사람을 불러 처리할까 고민을 한다. 그때 벨소리가 울린다. 누가 쫓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허둥지둥 걸어가 문을 연다. 좀 전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다. 다음 날 간식을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간다.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던 승빈이 따라 들어온다. 승빈은 싱크대에서 플라스틱 통을 꺼내 두들기다가 세탁실로 들어간다. 아이 손이 닿는 곳에 위험한 것들은 없다. 미우는 안심한다. 승빈은 거실로 돌아가 다시 블록놀이를 시작한다. 미우는 감자를 삶고 으깨고 튀기고 크로켓을 만드는 일에 열중한다. 1시간 후 미우가 크로켓을 들고 거실로 나온다. 승빈은 여전히 블록놀이에 빠져있다. 미우는 놀이를 중단하지 않으려고 거실 바닥에 앉아 크로켓을 먹인다. 평소 먹는 것에 관심이 없는 승빈이 순식간에 하나를 먹어치운다. 모처럼 미우 얼굴이 환해진다. 아유 예뻐라. 우리 승빈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어? 하나 더 먹을까? 그러나 2개째 먹이려 들자 뱉어버렸다. 미우가 걸레를 가지러 세탁실로 간다. 현철의 면바지가 제법 젖은 채 타일 바닥에 놓여있다.
미우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좀 전에 빨래를 하려고 옷을 꺼냈던 것도 같다. 후각은 이미 기름 냄새에 쩔어 다른 냄새를 구별하지 못한다. 내 정신 좀 봐. 빨래를 하다 말았네. 세탁기에 돌리면 되는 걸 굳이 손빨래를 하려고. 그것도 바닥에다. 미우는 쯧쯧하면서 고개를 흔든다. 곧 짜증이 밀려온다. 아우, 보기 싫어. 뭐가 좋아서 손빨래까지 해주려고 했을까? 바지를 집어 세탁기에 집어던진다. 며칠 후 빨래 바구니가 엎어져 있다. 바구니를 바로 세우려던 미우가 기겁을 한다. 현철의 와이셔츠가 바닥에 놓여 있고 그 위에 대변이 뭉개져 있다. 도둑이 들었나 봐. 어떡하지? 미우는 그 자리에 서서 벌벌 떤다.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현철에게 전화를 한다. 현철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화를 낸다. 현철이 곧장 달려온다. 그리고는 외화가 숨겨져 있는 곳을 급히 열어본다. 미우는 보석함을 살펴본다. 모든 것들은 흐트러짐 없이 제자리에 놓여 있다. 경찰이 승빈을 가리키며 몇 가지 묻는다. 미우는 절대 하면서 고개를 흔든다. 3살이 된 승빈은 기저귀를 떼고부터 실수를 한 적이 없다. 지나치게 깔끔한 것을 염려할 정도다. 미우는 몇 시간 전에 승빈이 대변을 봤다는 것까지 확인을 시킨다. 꼭 그랬던 것만 같다. 경찰은 현관문을 열어놓은 적은 없는지, 원한 관계는 없는지 묻는다. 미우는 현철을 힐끔 쳐다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한다.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잠깐 현관문을 열었어요. 현철의 시선이 따갑다. 미우는 바닥으로 눈을 돌린다. 경찰은 여기저기 지문을 채취하는 등 부산을 떨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간다. 현철이 현관으로 걸어가며 고함을 친다. 여편네가 정신을 어디 두고 사는 거야? 문단속 잘해.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힌다. 반대쪽 유리문이 덜컹한다. 미우는 너무 불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도 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승빈이 옆에 있으면 그나마 조금 편안하다. 미우는 승빈을 안아주고 업어주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한참 후 목욕을 시키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다. 아이 옷을 벗기던 미우가 깜짝 놀란다. 속옷에 대변이 묻어있는 것이다. 미우는 목욕탕 바닥에 덥석 주저앉는다. 승빈의 행동이 달라진 것은 한 달이 넘었다. 미우가 폭행당한 것을 목격하고부터다. 그날 승빈은 미우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엄마, 아파? 울지 마. 아빠 싫어. 미워. 그전에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다 좋아했었다. 아빠에 대한 적대감은 그날로 끝이 난 줄 알았었다. 이후 말을 잘 하지 않고 거부 반응을 나타내곤 했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1차 반항기쯤으로 생각했었다. 미우는 승빈을 와락 끌어안는다. 어린 것이 폭삭 늙어버린 것만 같다. 날카로운 파편이 가슴을 파헤친다. 통곡은 심한 울림이 되어 목욕탕을 뒤흔든다. 클리닉이라는 글씨가 없다면 병원이란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도심 속 저택 가우디의 까사밀라를 연상케 하는 예술성이 돋보이는 건물이다. 외벽을 연한 살구빛으로 한 것이나 곡선을 많이 이용한 것은 병원이 주는 이미지를 벗어나자는 미우 말을 반영한 것이다. 옥상 공원도 일품이다. 키가 작은 목본류와 야생화들이 확독에 어우러져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자연석을 이용한 연못 속 물량규비와 불의 옥잠도 특별해 보인다. 무엇보다 관심을 끈 것은 적재적소에 놓인 미술품들이다. 미우의 안목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5층에는 살림집과 서재가 있다. 서재에 설치한 방음벽은 소리를 완벽하게 집어삼킨다. 미우의 고문장소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시켜 준 곳이기도 하다. 현철의 명성을 증명하듯 개업식은 축제 분위기다. 사람들 눈에 비친 미우는 행복에 겨운 사람 같다. 부러운 게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 봐도 그렇다. 그들 부부는 친구들과 함께 음향시설이 있는 룸살롱으로 향한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누군가 브루스 곡을 선곡하고 서로 짝을 바꿔 춤을 추기 시작한다. 남자들은 유독 미우에게 관심을 쏟는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유랄 수 있지만 그녀는 그럴 만한 매력이 있다. 미우는 바짝 긴장한다. 춤을 청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선다. 아니나 다를까 동석이 다가온다. 그는 무도회에서나 있음직한 허리를 숙이고 손을 앞으로 내밀며 익살스럽게 춤을 청한다. 미우는 고개를 흔든다. 이 사모님이 왜 이러시지? 남편 잘 나간다고 교만하게 굴면 섭섭하지요. 미우는 엉겁결에 끌려 나온다. 가슴이 지진을 맞은 듯 쿵쾅거린다. 힐끔 현철을 쳐다본다. 쏘아보는 눈총이 몹시 따갑다. 미우는 어지럽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로 돌아온다. 밤새 시달릴 생각을 하니 머리가 지끈거린다. 속까지 메쓱거린다. 개워내기라도 하면 좀 편할 것 같다. 미우는 핸드백을 들고 방을 나온다. 바로 그때 현철의 휴대폰이 울린다. 그도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 화장실 안 토악질을 끝낸 미우가 물로 입을 헹구고 거울을 들여다본다. 토하고 나니 조금 살 것 같다. 그러나 눈이 벌겋다. 내보이고 싶지 않은 얼굴이다. 분첩을 꺼내 얼굴을 매만진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차라리 끝내는 게 나아. 거울 속 그녀 표정이 결연하다. 한참 후 발걸음을 옮긴다. 마침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동석과 마주친다. 그가 겸연쩍게 눈인사를 한다. 살짝 웃는 것으로 답례한다. 그때 요란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난다. 현철이 숨을 헐떡거리며 모습을 드러낸다. 눈에서 불꽃이 튀고 있다. 미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현철이 미우를 끌어당긴다. 끌려가는 미우가 휘청거린다. 현철은 차에 미우를 밀어 넣으며 무슨 짓을 했느냐고 다그친다. 미우는 체념한다. 말을 하든 안 하든 빤하기 때문이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지. 미우는 전에 없이 침착하다. 비웃음 같은 게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차는 간간히 끽끽 소리를 내지르며 도심을 달린다. 미우가 핸드백을 열고 휴대폰을 꺼낸다. 현철이 미우를 끌고 들어간 곳은 그의 진료실이다. 환자용 침대나 기구가 없다면 안방으로 착각할 만큼 아늑하다. 새집 증후군 처리를 마쳤다고는 하지만 아직 새 건물 특유의 냄새가 난다. 현철이 고함을 친다. 누워. 미우는 잘못 들인 게 아닌가 하는 표정으로 현철을 쳐다본다. 그의 눈에 살기가 등등하다. 순간 진심이라는 걸 안다. 모멸감이 전신을 휘감는다. 미우는 휴대폰을 꽉 쥔다. 미우는 그동안 묻어두었던 말들을 뱉어낸다. 당신도 인간이야? 차라리 죽여. 인간 같지 않은 당신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죽여주라고. 뭐라고? 현철이 재킷을 잡아 흔든다. 그가 흔드는 대로 미우는 흔들거린다. 크리스털 브로치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거나. 미우가 재킷을 잡아채며 말한다. 그리고 그를 노려본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빛이다. 현철은 조금 긴장한다. 감히 나를 노려봐?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도대체 끝이 어디야? 그 정도? 유혹할 놈이 없어서 친구까지 유혹하고 그 정도?
가냘픈 뺨이 철썩 소리를 낸다. 미우가 휘청한다. 그러나 큰 숨을 몰아쉬면서 몸을 바로 잡는다. 휴대폰이 쥐어있는 손을 등 뒤에 숨기고 조심스럽게 폴더를 연다.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작은 테이프가 붙어있는 버튼을 찾는다. 온 몸이 떨리고 손은 축축히 젖어든다. 손가락은 용케 버튼을 찾아낸다. 이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경찰서로 전화가 걸려갈 것이다. 엄청난 진동이 휘몰아친다. 손가락은 더 이상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잠시 후 마비된 듯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다. 곧 발신음이 떨어진다. 흥분한 현철은 듣지 못한다. 미우가 스테인리스 테이블에 놓여있는 기구를 슬쩍 떨어뜨린다. 금속끼리 부딪히며 뒹구는 소리가 매우 시끄럽다. 현철이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순간 미우가 큰 소리로 말한다. 여기 M 산부인과예요. 미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숨을 헐떡거리며 눈물만 흘릴 뿐이다. 꺽꺽 소리가 가슴으로부터 밀려 나온다. 현철이 고개를 돌리고 그녀를 쳐다본다. 저 여자가 미쳤나 하는 표정이다. 그가 다시 손을 올리려던 찰나 남자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온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휴대폰 위치 추적하고 M 산부인과로 출동 준비. 현철은 비로소 모든 상황을 알아차린다. 그는 후들후들 떨며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한다. 미우는 결연하다. 아니, 사람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온 게 2년이야. 더 이상 감추지 않을 거야. 당신한테는 명예만 소중해. 이대로 가면 모두가 파멸인데. 승빈이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 승빈이 가슴에 얼마나 큰 멍이 들었는지 몰라? 승빈이가, 내 아들 승빈이가,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 승빈이가 자폐아가 돼가고 있다는 거 정말 모르냐고. 승빈이가 할 때마다 목소리는 한층 더 격렬해진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짐승의 포효 같은 울부짖음이다. 현철은 몽롱하다. 그날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더라면, 미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날의 일들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간다. 고급스럽고 도도한 그녀 옆에 주눅이 든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그의 모습이 나무꾼과 선녀처럼 여겨졌던 그날의 영상이. 아, 미술관에서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현철은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한다. 5층 살림집에는 미우의 친정 식구들이 와 있지만 진료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축하 화환으로 뒤덮인 병원은 밖에서 보기엔 너무나 우아하고 평화스럽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